한 주간 쏟아지는 옥천 소식들을 모아 포인트를 짚어 해석하는 코너 뷰포인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신문 이영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여러분, 저 휴가예요. 아니, 제가 휴가에 나오라고 한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저 휴가라고 네, 억울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당장 쉬어라라는 명을 받고 이렇게 쉬고 있는데 네. 우리 혜수 PD님께서 6월달 뷰포인트 방송을 해야 한다며 지난주부터 저를 쪼우고 또 쪼우고 또 쪼우고 이거 약간 왜곡이 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왜곡이라뇨. 왜곡은 없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과장 정도는 좀 있을지언정. MSG가 좀 많이 쳐졌는데요. 네. 모든 이야기는 MSG가 들어가야 감칠맛이 납니다. 네, 그럼 뭐 그 정도로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뷰포인트를 오후 3시 44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는 저희 몇 시에 녹화하죠? 주로 거의 금요일 날 녹화를 많이 하는데요. 왜 벌써 웃으세요? 저희 금요일마다 녹화하면은 모 선배께서 맨날 오늘 오후 10시에 퇴근한다고 맨날 저주를 퍼붓고 가시는 선배가 한 분 계세요. 그쵸. 저희 지난번에 9시에 끝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 저주에 저희가 이렇게 순응하지 않겠다. 저항하겠다. 그래서 엄청 속도를 내서 9시에 마치거든요. 네. 어쨌든 평일 저녁 9시에 주로 녹음이 끝나는 그런 스케줄인데요. 오늘 오후 3시 40분에 녹음을 하다니 참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텐션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좋네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얘기 하기로 했죠, 우리? 저희 지난주 뷰포인트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공공돌봄과 공공의료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잖아요. 자세한 내용 혹시 다시 듣고 싶으신 분은 너튜브 채널에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현경 기자님이 2부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오늘 그 2부입니다. 네, 지난 그 뷰포인트에서는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인 통합돌봄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가 장장 1시간 동안 각종 실사례를 시범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본 사업으로 이미 이행을 옮겨간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고 통합돌봄이 시행되면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집중을 했고요. 네. 오늘은 지역의료 기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지역의료 기획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면 일단은 2000년에 우리가 법을 만든 공공보건의료법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법이죠? 지금 있는 의료 시스템을 정착한 모든 모법이 공공의료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근데 공공의료법에서 만들고 나서 우리 의료 체계를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각종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중간중간 개정을 했어요. 개정된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한국 의료 현실, 의료 체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2000년에 공공보건의료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지속되느냐? 이게 민간병원 중심 의료 공급 체계로 인해서 뭔가 과잉 진료가 벌어진다든지. 근데 진료가 과잉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반대로 필수 의료, 우리 뭐 산부인과라든지 소아과 이런 부분이 되겠죠. 필수 의료는 공급이 감소한다든지 혹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의 진료를 병원에서 기피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 체계에 관련된 거를 한번 다지고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공공보건의료법이 200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했었던 저희 문제들이 막 드라마틱하게 해결이 됐느냐? 안 되는 게 이제 우리 한국 그 의료 체계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의료계에서조차도 문제가 심화됐다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심화됐느냐? 의료 접근성이 지역별로 너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인구 5만이 무너진 옥천에서 살고 있는 옥천 주민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 옥천에서 조금 병이 좀 약간 위중한 병이 있다고 하면은 최소 대전으로 나가시지 않나요? 그쵸. 게다가 저희 지역 주민들에서 뭔가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대전병원도 이게 가시기보다는 서울로 가시는 경우도 너무 자주 봐서 맞죠. 지역 의료 격차가 공공보건의료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보건의료법은 2012년도에 한번 개정을 했대요. 네. 근데 개정한 이유를 보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요 주제들을 조금 더 이렇게 토다볼 수 있는데 그 당초의 공공보건의료법은 그 의료기관의 소유 주체에 따라서 공공과 민간을 구분했대요. 그러니까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병원이 분명히 있는 거고 소유 구조에 따라서 민간병원이 분명히 있는 거고 당연히 공공보건의료법이기 때문에 공공병원에 지원하는 그 조항들, 법적 조항들이 정리가 되어 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의료 격차를 너무나 줄일 수 없으니까 12년도에 민간병원도 이 공공의료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민간 병원도요. 네. 사실 의료라는 부분이 공공과 민간이라고 구분을 하기에 저는 사실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거고 기본권에 관련된 서비스, 보편적 서비스는 사실 처음부터 민간 영역을 구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스타트가 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마 이 얘기를 주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왜 공공보건의료법을 계속 얘기하느냐? 2012년도에 법을 개정하면서 이 조항이 포함이 됐다고 해요. 어떤 조항이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에 따라서 1차 기본계획은 16년도, 20년도에 20년도까지 1차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서 이미 이행이 됐고요. 지금은 2차 기본계획에 해당된다고 해요. 2021년도부터 2025년도 안에 이 기본계획에 수립한 대로 한국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제 뭔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의 역할을 찾아서 시행을 했었어야 돼요. 그 내용들이 요약을 해왔습니다. 이 요약본을 우리 혜수 PD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공공병원에는 시설, 장비 등을 계속 지원하고 공공병원이 부재하거나 부실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등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할 예정이다. 국립대 병원 등과 종합병원급 공공민간병원을 각각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책임의료기관이 퇴원 환자를 지역사회와 연계시키고 중증 응급환자 이송, 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관리 등 필수 의료에 대해 협력하게 한다. 둘째, 중증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 및 운영함으로써 지역 완결적 필수 중증의료 보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료의 지역 완결성이란 의료 수요가 발생한 해당 지역 내에서 적정 수준의 진료가 제공됨으로써 의료 수요가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6개소를 20개소로 확대하고 모자의료센터 간 연계를 통해 산모 및 신생아의 위험도에 걸맞는 진료를 제공하여 신생아 사망률의 격차를 절반으로 감소시킬 계획이다. 넷째, 국립중앙의료원과 7개 권역 감염병 전문 병원을 지정해 대규모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국가 병상 동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중앙, 시도, 기초 간의 신속한 연계를 갖출 예정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2차 기본계획 제가 요약본만 좀 가지고 와봤는데 네. 이대로 다 실행이 됐다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내용들이에요. 네. 그죠? 1차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의 큰 차이점을 보면은 어쨌거나 2차 기본계획에서는 진료의 지역 완결성이라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지역 안에서 뭔가 의료 체계를 완결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 지자체에게 책임을 지운다. 이런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료의 지역 의료 완결성이라 그러면 대단히 많은 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세요. 어떤 의미냐면 아까 혜수 PD가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거주 소재지 주변에서 24시간 365일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지역 완결성 필수 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환자가 얻는 병에서는 급성기 질환이에요. 급성기 질환이라는 것은 갑자기 걸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급성기의 반대말은 만성 질환. 그러니까 우리가 막 고혈압 만성 환자들, 당뇨 만성 환자들 이런 거 말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갑자기 걸릴 수 있는 그런 게 급성기고 이 급성기 치료를 내 거주지 소재지 인근에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이 정부가 얘기하는 지역 의료 완결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수치가 이런 데이터가 있대요.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데이터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치료가 시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죽지 않았을 비율이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의원 특히 대형 병원이 집중적으로 있는 수도권에서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낮고요. 네. 그 외에 전국 지역,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다 높아요. 우리 대한민국. 진짜 너무 슬픈 말인 것 같아요. 단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치료가 가능한데 죽을 확률이 그렇게 높아진다는 게. 맞습니다. 네. 지금 그렇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지역 의료의 현실입니다. 네. 제가 그 건강 포럼에서 봤던 사례들 중에 하나가 이게 순천 진료권을 중심으로 지역 의료 기획을 할 수 지역 의료를 기획했을 때에 벌어지는 변화,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정부에게 요구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토다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지역 의료에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지자체들이 책임을 가지고 메울 수 있느냐, 우리 공중보건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느냐에서 사례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중 한 사례가 원주 충주 권역에서 있었던 소아과 전문의를 이제 모셔온 사례를 이야기해줬어요. 되게 안타깝게도 여러분 각종 특히 군단위 지역에 소아과가 없어서 소아과 선생님을 모신다는 그러니까 공공 홍보물 이를테면 옥천군 소식지에 소아과 선생님을 찾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이 소아과나 산부인과를 보충하려고 하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서 소아과 운영 경비에 보태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일한 소아과에 여러분 투자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지역 의료 현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같은 충북권 안에 충북 북부권의 충주 제천도 뭔가 어린 아이들이 약간 중증 혹은 급성기 질환이 걸렸을 때에 믿고 뭔가 진료를 받을 의료기관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충주 제천은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문제를 강원도 원주의 세브란스 기독병원이랑 업무 협약을 맺어버립니다. 지자체가. 근데 원주 세브란스 병원은 당연히 원주 소재지이기 때문에 원주시 지역 주민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겠죠. 네. 그 원주를 기점으로 강원도의 횡성, 강원도 영월 지역도 이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도 단위를 넘어서 우리 충북 충주, 충북 제천에서도 이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횡성, 영월, 충주, 제천 그리고 강원도, 원주 이렇게 6개 지자체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원주 세브란스 소아과 전문의 의사 선생님 2명의 인건비를 각자 분담해서 내자. 그래서 소아과를 우리가 유지하자.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물론 병원이 내는 인건비 부담도 있습니다. 10% 이외에 90%가 공공의 재원에서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 예산을 개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사례인데 어쨌거나 이 지역 의료의 부족분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이게 약간의 선진 사례처럼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본 자료를 보니까 3년간 15억 원의 이제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강원도가 20%, 원주시가 40%, 제천시가 10%, 충주시가 10%, 횡성군이 5%, 영월군이 5%, 병원에서 10% 책임진다고 합니다. 이 퍼센티지 비율은 현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퍼센테이지 숫자로 이렇게 구분한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뭔가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이제 뭔가 그나마 근거리에서 이 필수 의료 중에 하나인 소아청소년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자체가 나선 사례다라고 합니다. 원체 지금까지 의료 파트에서는 지자체가 굉장히 손을 놓고 있었던 파트였어요. 이유는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전문적인 영역이고 이게 지자체 단위의 행정 안에서 의료를 달아본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게 지자체 공무원들이 단체장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동안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방법을 아예 몰랐군요. 네, 그랬던 사례인데 아니다. 지금 이게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될 서비스가 그것도 보편적인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지자체가 나서서 정부가 시키기도 전에 그것도 민간 영역이랑까지 그 업무 협약 범위를 넓혀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런 점에서 포럼 안에서의 주요 사례 그리고 선진 사례로 소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사례는 이거는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던 사례로 알고 있는데 전남 순천 사례예요. 네. 전남 순천에서는 아예 민선 8기 단체장의 공약으로 응급의료 환경 개선 추진을 지자체 단위에서 해결해 보겠다고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응급의료 환경 개선 추진이라는 그 공약 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보장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자체가 책임을 좀 져보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고요. 게다가 민선 8기 공약에는 무진동 앰뷸런스 보급도 들어가 있었다고 해요. 네. 이게 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중증 응급 환자 전원율이 굉장히 순천 지역에서는 높다고 해요. 근데 이 환자들이 필요한 게 무진동 앰뷸런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지역 주민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접근성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게 지자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공약으로까지 올라가서 이것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 사례.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단체장 임기가 3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이게 하나하나 뭔가 공약들이 실행되는 사례들이 순천 안에서 나오고 있어서 그 사례들이 좀 자세하게 소개가 됐어요. 근데 첫 번째로 2023년도에 순천에서는 이게 전남도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라고 하는데 달빛 어린이 병원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달빛 어린이 병원 뭐 하는 병원이게요? 달빛 밤에도 갈 수 있는 어린이 병원인가요? 환자가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인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대상자겠죠? 그렇죠, 네. 맞아요. 어린이들이 언제 아플지 몰라요, 여러분. 네. 제 주변에도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선배들, 후배들이 좀 있는데 정말 야밤에 애 들쳐업고 대전 응급실 가거나 대전 소아과 전문 병원을 가는데 소아과 전문 병원 경우에는 이게 24시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가기 또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응급실로 간다고 해서 이게 뭔가 받아주는 시스템도 잘 아니었고 특히 지금 그 더더군다나 최근에 의대 증원으로 의정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선배님 한 분은 약 구해야 되는데 약을 못 구해가지고 맘클럽 뭐죠? 맘카페? 맘카페에 네. 올려가지고 약을 구하기도 했어요. 너무 급하니까. 네, 너무 급하니까 그 약이 똑 떨어져가지고 네. 이게 지금 현실인데 달빛 어린이 병원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야간 주말 공휴일에도 소아 진료를 제공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천에서 달빛 어린이 병원이라고 하면은 달빛 어린이 병원 간판을 단 새 병원을 막 지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현대 여성 아동병원, 미즈 여성 아동병원 이 두 병원을 당번제로 지정해서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에 빈틈이 없도록 그 시간대에 환자를 진료해 주는 것에 대한 몫을 지자체가 뭔가 책임져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갔더라고요. 네.
오, 아예 당번제로 있는 병원이랑 연계를 한 거군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 달빛 어린이 병원의 핵심 목표는 순천형 소아응급실 운영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체계를 다지고 하는 것에 굉장히 힘을 줬던 상황입니다. 게다가 고위험 신생아 전용 구급차를 준비해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네. 말도 안 되게 제주도에서 긴급하게 분만을 해야 되는 산모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분만을 해야 되는 이유는 뱃속의 아가에게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분만을 한다고 끝이 아니야. 이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병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이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24시간 병원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헬기를 타고 이분이 가신 곳이 순천이었습니다. 아이고. 순천에선 이렇게 마련해 뒀으니까. 네. 그래서 순천에서 이렇게 마련해 두니까 인근 지역에서도 이 병원을 이용하면서 뭔가 성과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순천은. 이거는 올해 있었던 일들입니다. 아까는 2023년도고 올해 순천은 성가롤로 병원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지역 심내혈 질환 센터 지정 공모에서 선정하도록 같이 노력을 해서 이걸 따냈다고 해요. 네. 이 지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 공모에는 전국에서 71개 기관이 신청을 했는데 네. 최종 10개만 선정되는 그런 약간 경쟁률이 굉장히 빡셌던 엄청 치열하네요. 네, 엄청 네. 치열했던 그거였는데 아무튼 순천이 따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심내혈관 질환만큼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질환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심내혈관 질환자의 급성기 최종 치료를 이제 24시간 제공하려고 하는 그 밑바탕을 올해 깔아놨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올해 6월까지 이 연구 용역이 마무리됐었어야 되는데 필수 의료 공급 체계 구축 연구 용역이라는 것을 순천시 이 시군 단위에서 이게 세워서 6월까지니까 곧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연구 용역을 발주할 때는 이런 내용을 담아주세요라고 지자체가 요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 요구안에는 심내혈관, 소아, 분만, 응급 등 지역 필수 의료 확충 해법을 모색하는 안이 담겨야 한다. 순천 진료권 필수 의료 공급 체계 구축 방안이 담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필수 의료 영역을 이 지역 안에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뭔가 그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이었던 듯합니다. 네. 근데 순천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더 있나요? 네, 있습니다. 순천에서 이런 사례들이 빨리빨리 성과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성과 보고서를 쭉 내겠죠. 정부에 가져다 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여기서 좀 하려고 하느냐. 궁극적으로는 필수 의료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필수 의료 재단은 순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순천 주변에 다른 전남권 지역들, 고흥, 보성, 광양, 구례, 여수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이 지역들과 함께 6개 시군이 함께 출자금을 내서 필수 의료 재단을 설치를 해서 이 6개 권역의 필수 의료 완결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병의원 연계 체계를 만들어 볼 테니 좀 지원을 해달라. 이 요구를 지금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필수 의료에 들어가는 중증 외상,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산모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산기, 소아 청소년, 재활 이런 필수 의료 영역을 이 전라남도 동남부권이라고 표현하던데 동남부권 안에서 완결성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정부가 여기에 재원을 조금 보태야 된다.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너무 부러운데요. 그렇죠. 너무 부럽죠. 네. 이게 충청북도에서는 이런 논의를 좀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내년도에 지방선거 있죠. 그렇죠. 지금부터 차분차분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좀 듣고 올까요? 네. 노래는 샤이니의 러브식입니다. 넌 너무 예뻤지 알고는 있니 여전히 내 삶의 everything 벌써 몇 년이야 동생 같아 내게 장난만 해도 네가 변했어
차가운 빗물 널 마시고 느끼고 뭘 해도 목말라 Baby I'm lovesick girl 왠지 여전히 널 보면 난 아파 사랑만 깊어져 미쳐서 I need 아니면 입술에 흘려줘 너랑 Baby 난 그지러 아쉬워질 줄 모르던 내가 든든한 행복한 너의 남자 이상하지 근데 며칠 널 못 볼 땐 그런 집착에 시달려 못 낫게 자꾸 약해져 다들 헤어질 거라 감당 못할 거라 우리에겐 이슈 참 놀라워 시간은 이리도 손살 같은 걸 널 마시고 느끼고 뭘 해도 목말라 Baby I'm lovesick girl 왠지 여전히 널 보면 난 아파 사랑만 깊어져 미쳐서 I need 아니면 입술에 흘려줘 너랑 Baby 난 그지러 You know I like it, I love it 반짝하고는 빛나지 가슴이 소리쳐와 사랑하고 있어 뭐를 생각하니 나만 보라 했지 넌 행복해하기만 해 우리만이 웃고 걸었던 추억과 꿈에 너무 따뜻해 I'm lovesick girl 왠지 여전히 널 보면 난 아파 사랑만 깊어져 미쳐서 I need 아니면 입술에 흘려줘 너랑 Baby 난 그지러 You know I like it, I love it 반짝하고는 빛나지 널 놓치지 않을래 사랑하고 있어 You're sick, I'm sick, I'm so good 반짝 내 안에 빛나지 너의 창에 변한 시간에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앞서 얘기한 그 사례들이 굉장히 뭔가 특히 순천의 사례들은 지자체에서 뭔가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부분을 서비스를 강화하려고 나섰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제 해수 PD 표현도 부럽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순천의 사례 발표를 직접 이 연구 용역을 진행하신 그 교수님의 발표를 들었는데 네. 아 자꾸 뭔가 마음에 계속 뭐가 걸렸어요. 걸려요.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제가 이 걸린 것들을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환자의 입장, 시민의 입장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나 가보려고 해요. 네. 이것은 정답이 없으니 여러분이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고 어떤 관점을 좀 가지고 가고 자기 관점을 어떻게 좀 이렇게 만들어갈 것인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의료인이 의료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비의료인이 제가 뭔가 가타부타 뭔가 얘기를 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그때도 이런 얘기를 깔고 갔습니다. 근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의료인이 또 못 보는 게 있겠죠. 네. 게다가 여러분 저는 모든 정책은 시민 참여형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네.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저는 순천 사례 정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생각보다 순천 사례가 2023년도부터 숨가쁘게 올해까지도 과업이 쏟아지고 있고 뭔가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요? 왜일까요? 그러니까요. 한국의 지금 의료 정책은 뭘로 지금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있나요? 아, 의료 그 인원 수요. 의대 정원이죠. 네, 의대 정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데 순천 사례를 빨리 놓고 우리가 정부에서 지역에 필요한 걸 뭘 해줘야 되나, 지금 필요한 법들은 다 체계되어 있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따져가지고 순천형이 저렇게 갔으니까 다음 형은 조금 더 낮게, 그 다음 형은 조금 더 낮게, 이렇게 뭔가 딥한 이야기들이 수렴이 돼야 되는데 저조차도 이 사례를 잘 몰랐어요. 그거는 지금
정말 중요한 의료에 관련된 것들이 의정 갈등 때문에 의대 증원이라는 그 핵심 이슈에 다 빨려 들어가서 우리가 2년 동안 이 시간을 허비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정부가 이렇게 의대 증원으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에도 순천에서 뭔가 해준 거가 너무 고맙기도 했었어요. 되게 뭔가 씁쓸했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한국의료보건의료가 체질 개선을 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통합돌봄법이 시행돼요. 네. 근데 돌봄 안에는 생활돌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건강돌봄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건강돌봄에는 의료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건강돌봄, 생활돌봄, 통합돌봄이 시행되는 해에 맞춰서 의료 파트도 따라가줘야 돼요. 그 바퀴가. 네. 그래야 굴러가죠. 톱니바퀴. 네. 체질 개선이 전반적으로 돼야 되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너무 한 이슈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갈등을 하고 있죠. 근데 더 화가 나는 거는 새 정부가 됐는데도 이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에서 풀어야 될 걸로 또 의대 증원 의정 갈등이 올라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났었어요. 이 사례 발표를 듣는 내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없으면 또 모를까 이렇게 한국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있는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로 가지 못한 게 너무 아쉽네요. 그리고 이제 또 뭔가 반가웠던 것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본 계획에서조차 지역 필수 의료를 뭔가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나왔죠. 네. 그래서 지역자라는 글자가 일단 계속 나오는 거. 게다가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필수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거나 보도자료를 낼 때 지역 필수 의료,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라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지역자를 집어넣은 정책이 이제는 뭔가 핵심 중심이 됐다는 점에서 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 정부가 드디어 지역 의료 격차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노출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점에서 반가웠고 네. 또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자체가 이 의료 파트의 책임성을 가지고 뭔가를 주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적은데 어쨌거나 순천에서는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 시도를 했다는 점, 그리고 유의미한 거를 좀 했다는 점.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역마다 상황이 굉장히 조금씩 달라요. 물론 수도권 이외의 우리 지역들은 의료 격차가 너무 많이 나고 어디 한 곳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기 참 민망한 상황이지만 그 와중에도 지역별로 우선해야 될 것들이 조금씩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인구 구조에 따라서. 옥천군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가 뚜렷하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일괄적인 정책을 가져갔을 때 우리한테 안 맞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자체 단위가 책임의 주체로 뭔가 우뚝 세워진 거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여지가 열렸다는 점에서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라는 이 정책 이름 자체가 주는 거가 대단히 저는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게 지자체의 책임을 지우면 지자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넉넉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뭔가 정부의 뚜렷한 입장을 본 보도자료가 일단 저는 못 찾았어요. 아,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지자체만 책임지게 되겠네요. 지자체가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렇죠. 근데 지자체의 책임은 자꾸 늘려가고 정부의 예산을 어디서 어느 재원을 마련해 준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가 않다는 점에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뭔가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형식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 위기감이 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먼저 느꼈냐면은 안타깝게도 통합돌봄법에서 먼저 느꼈어요. 아, 법이 만들어졌는데, 네. 통합돌봄법은 내년도에 지자체마다 시행을 해야 됩니다. 옥천군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난 뷰포인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통합돌봄 안에 들어온 서비스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엄청나던데요. 네. 뭐 하다못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서비스, 가사노동의 서비스, 의료 서비스,
뭐 그다음에 방문 보건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 명을 중심으로 그 나가야 될 서비스가 광폭적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분담이 되고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자체가 분담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의 명확한 어드바이스가 없어요. 게다가 통합돌봄을 시행해서 사례 발굴을 계속하면은 지금보다 더 사례자가 늘 수밖에 없잖아요. 양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양적으로 늘면 늘수록 예산은 더 필요한데 그 예산의 부족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면은 약간 똑같은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약간의 뭐랄까 우려가 대단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재원에 대한 문제를 분명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 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 사례 발표를 듣는 내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약간 갸우뚱하게 됐던 부분은 정말 필수 의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필수 의료 부분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지망을 많이 또 안 한다잖아요. 필수 의료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던 그 6가지 진료 과목 들어보시면은 진료 중에 사망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제가 뭔가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비하해서가 아니에요. 피부과 그 미백 뭐 진료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긴 높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의사 선생님들의 두려움이 실질적으로 실존하는 두려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목숨에 직결된 의료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네. 기피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다고 하는데 필수 의료 부분은 그래서 그 분야를 선택하는 선생님들은 저는 굉장히 사회적인 존경과 존중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자기가 이게 책임지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나왔던 그 우리 보건복지부의 보도 자료를 제가 토다봤을 때 필수 의료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중요하니까. 필수 의료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필수 의료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뭐가 등장하지 않느냐? 공공의료가 등장하지가 않아요. 한국 사회에서의 아까 제가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의료에서의 체질 개선의 가장 중심에 돼야 될 것은 가장 힘든 영역이 되겠지만은 전공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전공법은 지금 민간 의료 시장에 맡겨져 있는 의료를 공공 영역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병상 수가 한국은 민간과 공공이 병상 수로만 따지면은 9대 1이라고 해요. 9대 1이요? 어디가 9고 어디가 1이게요? 민간이 9겠죠? 맞아요. 이런 수치는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는 잘 없다고 하고요. OECD 평균을 보면은 공공이 7, 민간이 3이라고 합니다. 이럴 수가. 그죠? 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죠. 너무 심각한데요? 지금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역이란 말을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지역별로 의료 격차가 심각하니까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계속 등장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의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의료 분야가 취약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람 수가 적기 때문이에요. 환자가 없어요. 그럼 개원은 유지가 어렵죠. 어렵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는 수가 정책을 하고 있어서 환자를 본 거에 대한 수가가 동반되는 민간 의료 부분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인구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환자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이익이 되는 분야의 필수 의료보다는 이익이 되는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취약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공법이 뭡니까? 공공의료를 좀 더 확대해가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네. 최근에 보건복지부의 관심사가 공공의료보다는 필수 의료의 이게 확충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것에서 제가 조금
의문도 들고 약간의 우려도 되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민간 병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필수 의료가 지역 안에서 완결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게 어쨌거나 보건복지부의 그 정책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영역을 늘리지 않고 필수 의료를 가져간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근데 네. 지금 순천 사례만 봐도 네. 아까 소아과 24시간 소아과 응급실 운영하려고 2개의 민간 병원들을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현재 그 이전에는 24시간 운영 못했다면은 네. 24시간 운영했다는 운영비를 지자체가 다 지원하는 방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거를 가져가겠다는 가져가겠다는 거군요. 거예요. 정부도 그런 식으로. 아. 그래서 책임 의료 기관을 자꾸 이제 민간 병원들 위주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사실은 책임 의료 기관은 어디 가야 되느냐? 공공의료원, 공공병원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공공병원과 공공의료원을 짓고 그만큼 고용하고 운영하는 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순천의 사례처럼 민간 병원을 네트워크화해서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체질 개선이 근본적으로 되지 않았을 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저는 확실하게 좀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네. 게다가 어쨌거나 1차 의료기관, 우리가 의원급이라 부르죠. 1차 의료기관부터 2차 병원, 3차 병원까지 체계가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민간 병원들끼리 이 협력 체계를 서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나 잘 이 업무 협약을 하고 할 수 있을까? 그 한계는 없을까?라는 게 이게 강하게 의문이 들고 컨트롤 타워를 어디가 한들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필수 의료도 너무 중요하고 지역 안에서의 필수 의료를 가져가야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가 공공 의료를 이야기하는 그 공론장에서 공공 의료가 가지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 캐파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에 대한 우려심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는 공공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거기서 그 포럼 현장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정부가 공공의료 필요하다는 얘기는 수십 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은 뭔가 묵묵부답식 해결을 난맥상 이런 걸 보여주니까 의료계에서조차도 공공의료부터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가 필수 의료부터 얘기를 하자.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의료계의 현실도 난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의료계 바깥에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바깥에서도 공공의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의료 영역은 아니 태생적으로 이것은 공공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의문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얘기를 해보며 순천향은 너무 좋은 사례이지만 다 민간병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는 이 시스템은 뭔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방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약간 순천형 같은 모델을 이제 어느 한 축으로 좀 가지고 가면서 공공병원이 다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번에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이 함께 뭔가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순천형만 덩그러니 남고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이 다 사라진다면 그건 진짜 위험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현장 취재를 하면서 조금 느꼈던 것들이 지자체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저는 보건의료 체계라기보단 보건복지 의료까지 다 포함한 체계로 가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지금 공공의료원들이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료계의 의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약간의 뭐랄까 대학병원의 기능이 의료원의 기능보다 의료 서비스 측면에서는 훨씬 더 전문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환자 입장에서 봤어도 좀 그래요. 네. 의료진들이 갖춰주고 있는 것들이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뭐 갈 때도 굉장히 많은 정리가 필요해 보였어요. 의료계 안에서 굉장히 미묘하더라고요. 뭔지 알것 한마디로 같아요. 네. 대학병원 원장님이 공공의료원 원장님의 책임 의료기관이 됐을 때 말을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 정말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리는 전 그 의료계 안에서 못한다고 봐요. 그렇죠. 지자체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지자체도 이 체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하고 이걸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를 지자체가 조금 더 권위를 세우려면은 의료라는 단순한 범위 안에서의 컨트롤 타워만 해서는 안 돼요. 보건복지를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하는 기관이라고 했을 때에 저는 권위가 더 세워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의료계는 보건복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좀 다른 분야죠. 완전 다른 분야라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완전 이제 제도를 좀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봤던 우리가 공공의료가 너무 어려우니 필수 의료부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교수님조차도 저와 같은 의견이었던, 굉장히 의견이 많이 갈렸었지만 당일에 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어쨌거나 지역 완결성 있는 이 의료 체계를 갖춰갈 때 책임 의료기관을 진료권, 중진료권으로 나눠서 책임 의료기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접근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옥천을 예로 들면은 옥천의 책임 의료기관은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청주의료원입니다. 너무 먼데요. 네. 그렇죠. 어떤 네. 점에서 이제 교수님과 제가 이 정부 정책을 비판했는지 바로 지금 해수 PD님의 이 반응에서 드러나죠. 지금 중진료권이 전국에 70개의 중진료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네. 저는 이 중진료권이 대체 어떤 과학적 근거로 세워졌는지 정말 계속 의문이라고 나가는 곳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은 인구 15만 이상이 되어야 하고, 뭔가 그 가까운 지자체들을 뭔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근데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요. 제가 이건 보건복지부 직원 그 전화도 물어봤었거든요. 네. 이거 2개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옥천의 중진료권이 어디까지입니까? 옥천의 중진료권이요? 청주, 괴산, 네. 보은, 옥천, 영동 5개의 지자체를 청주의료원이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가능한가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네. 게다가 괴산과 청주, 그래, 생활권이라 볼 수 있어. 그렇죠. 보은도 한 절반쯤은 생활권이라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동 주민과 옥천 주민들 중에서 우리가 청주 생활권이라고 본다라고 하는데 손들 사람은 몇 분이나 계실까요? 청주에 직장이 있는 분 빼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교직원분들. 네. 근데 직접적으로 중진료권이 우리 옥천만 봐도 잘못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그 자료가 있어요. 이게 국립중앙의료원이 발표한 자료예요. 남부 3군, 그러니까 보은, 옥천, 영동에 해당됩니다. 중증 응급 관내 의료 이용률, 중증 응급 환자가 관내 의료 이용률을 따져봤을 때 네. 보은은 중증 응급 환자가 72%가 청주로 간답니다. 이건 생활권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옥천은 84%가 대전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영동은 대전이 63%, 김천 구미가 15%라고 합니다. 옥천 영동은 청주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경우. 네. 생활권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잘못 설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활권 단위로 중진료권을 설정할 때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쪼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0개 권역이 아니라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진료권에 대한 왜 이렇게 설정했는지는 감이 오잖아요. 중진료권을 너무 많이 설정해 놓으면 거기마다 책임 의료기관을 다 설정해야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아무리 민간병원이라고 해도 이 책임 의료기관이 되면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너무 많이 쪼개 놓으면 너무 많은 지원을 해야 되니까 이제 70개로 이렇게 막아놨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이 의료라는 보편적 서비스는 당연히 누구나 어디에 살든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중진료권 설정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거는 포럼에 갔을 때 의료계의 의견과
저희 시민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오, 기쁜 소식이네요, 그건. 예, 이건 네.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어요. 중진령권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분들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 의료 기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겠죠. 재원이 중요하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네.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 순천에서는 어쨌거나 순천시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순천시가 하기 때문에 순천시 내에 있는 관련된 과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죠. 순천시는 벌써부터 이 필수 의료 부분을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 병원들 벌써 3개 이상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뭐 한번 회의를 하면은 민간 병원 원장님도 다 오시고 뭐 소방서 관계자들도 오시고 한다고 해요. 네. 이 말인즉슨 이 보건의료 체계를 가지고 가려면은 지자체가 컨트롤 타워가 된다고 하더라도 각종 기관들, 공공기관들뿐만이 아니라 민간기관들과도 업무를 협약을 해서 자기가 맡아야 될 책임과 역할을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통합돌봄을 예로 봤을 때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와 복지 역량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과가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지자체 안에 있는 2개의 부서도 칸막이가 높아서 뭔가 업무의 연결성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죠. 이 칸막이가 높아서 안 되니까 기어이 통합돌봄이라는 법까지 만들어서 이제는 강제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게 지금 이 체제거든요. 네. 근데 하물며 한 지자체 안에 있는 2개의 부서가 협업하는 것도 어려운데 공공기관들과 다른 공공기관들과 민간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굴러가겠느냐라는 것에서 와 이게 되겠나 싶은 그런 약간의 뭐랄까 우려? 네가 있어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네. 약간 뭔가 잘 안 그려지는 잘 본 적이 없어서요. 맞아요. 본 적이 없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게 되려고 하면 지역 안에서 완결적으로 이 의료 체계를 갖추고 가려면 궁극적으로는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버넌스에 어떻게 권위를 높여주고 민간의 영역들이 이 거버넌스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공공적 관점을 가지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만들 것이며 소위 말해서 말을 좀 듣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였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돼야지 정부에서 재원 내려주는 것도 잊지 않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하고 거버넌스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이 안에서 민간 영역에조차도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지 지자체의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논의하고 이게 돼야지 이 지역 완결형 의료는 가져갈 수 있다. 지역 완결형 의료보다는 지역 완결형 보건복지 체계, 보건복지 의료 체계 이렇게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왔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오셨네요. 시민의 네네. 입장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그 공공의료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료 전문성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약간의 대학 병원보다는 상대적으로 못하다라는 평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의료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그때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그 이유는 현장에 가서 보면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 말고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이유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에서 밀려나 있는 분들의 마지막 보루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마지막 공적인 영역 안에 공공의료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이야기는 지난번 건강포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복지사님이 지역 안에서 최중증 장애인분들의 의료 진료가 필요할 때 병원들을 막 전화를 하는데 결국 받아주는 곳은 의료원이더라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의료원은 그 존재 이것만으로도 존재 이유를 다 증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옥천에 그 65세 이상 가구의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30%는 넘어요. 네. 굉장히 많은 수거든요. 그렇죠. 월에 1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여러분 한 달에 133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100만 원이 안 되는 우리가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 몰라요. 이 통계에서는. 그러니까 65세 이상 가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이런 가구가 옥천에서만 30%가 있는데 이분들이 의료의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안 밀려나고 받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러려면은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월 소득이 100만 원 안 되는 가구가 옥천에서 실제로 30%가 된다고 했을 때 다들 놀라셨어요. 이거 사실 노인빈곤이랑 다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공의료원의 양적인 숫자도 늘려야 되고 진료 수준의 질적 수준도 높여야 되는 것도 분명한 과제지만은 공공의료원을 에 대해서 조금 더 의료계 차원에서도 많이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현장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의료원 되게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의료를 완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면은 현장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지표인 순천 사례를 들었지만은 과제가 어마어마하겠구나라는 거가 더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도 이만큼 있고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이만큼 있고 의료계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도 이만큼 있고 그래서 되게 반가운 사례를 만났는데 우리가 정말 이야기해야 될 게 되게 많구나. 그리고 지금이 어쩌면 이 의료의 체질 개선을 하는 데의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인구 구조가 고령화로 이제 많이 바뀌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또 이제 고령화로 가고 있고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조차도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을 놓치면은 뭔가 노인 세대가 많아져서 폭발적으로 뭔가 증가하는 의료의 수를 지역이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 진짜 지금조차도 안 하면 안 되는 시기. 그래서 제발 의대 증원과 의정 갈등 이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로 많이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무리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를 하나 들으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쳐야겠죠. 네, 샤이니의 데리러 가라는 곡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같이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뷰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안녕. 포근한 어둠이 또 저 멀리 맴돌고 있잖니 조금씩 빌딩에 걸린 노을 끝자락에 널 떠올려 어둠을 찔러 이 밤을 열어 내가 더 먼저 널 만나고 싶은걸 지금 난 달빛 차올라 너무 늦기 전에 너를 데리러 가 깜짝 놀라 너를 생각하며 지금 데리러 가 다른 이유 하나 없이 데리러 가 이 밤을 앞질러 너를 데리러 가 혹시 넌 발견이 날 떠올릴까봐 지금 내가 내게로 가 혼자선 그리울 밤 견디기 싫어 지금 너를 데리러 가 점점 더 차오른 가쁜 숨이 너와 내 사이를 좁히지 보고 싶단 네 한마디가 내 맘을 조급하게 해 좀 더 속도를 높여놔 빛처럼 투명히 맺혀
저 하늘 위보다 더 멀리 맴돌더라도 구름에 내 맘 날려 휘황찬 달과 함께 비친 밤 달빛 너무 늦기 전에 너를 데리러 가 깜짝 놀라 너를 생각하며 지금 데리러 가 내게로 가 내게로 가 다른 이유 내게로 가 데리러 가이 밤을 앞질러 너를 데리러 가 혹시 넌 막연히 날 떠올릴까봐 지금 내가 내게로 가 혼자서 그리울 밤 견디기 싫어 지금 너를 데리러 가 저기 멀리